자, 국제 뉴스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황기식의 국제시장, 황기식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주요 의제 그리고 관심 포인트 일단 준비하셨다고요? 예, 이번 주는 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좀 주초부터 관심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예, 예.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이니까 금, 토, 일 세계 주요 국가들 다 일본 히로시마에 모입니다. G7 하면 이제 좀 알고 계신데 G7 국가가 뭐 그 미국하고 일본하고 캐나다, 영국 하고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그 서방 7개국 플러스 이번에는 그 초대국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한국도 우리 초대됐고 인도, 호주 같은 그 민주주의 D10 국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분류되는 한국, 인도, 호주 외에 브라질, 인도네시아, 베트남처럼 이 경제 성장 잠재 시장이 성장하는 그 크기가 높은 국가들도 다 또 초대됐습니다. 그리고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초대됐거든요. 그 얼마 전에 바로 교황 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아마 초대됐는데 직접 참석하기는 그렇다기보다는 화상으로 참석할 거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쟁 중인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가국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요 논의 과제도 지금 한참 세계 경제라든지 안보가 좀 중요할 때라서 어떤 논의를 하느냐. 당연히 경제 위기 논의할 거고 기후 변화 이건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다음 에너지 식량 위기도 당연히 그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그 코로나 종식을 뭐 선언했습니다만은 그 지난 2, 3년간의 경험을 봤을 때 이런 주요국들이 모이면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게 저런 문제가 터지니까 백신 공급 같은 게 너무 격차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은 백신 공급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국제적 협의체 같은 것도 좀 상설화시켜서 좀 만들자. 이것도 이번에 논의 테이블에 의제로 올라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아무래도 핵 군축 같은 것도 논의해야겠죠. 근데 언론에서 관심 가지고 우리들도 관심 가지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중국 관련한 아무래도 그렇겠죠. 공식 성명이 그리고 지금 다 인도태평양 맞아요. 예. 관련한 다 그 국가네요, 그죠? 그 국가입니다. 네. 다 관심이 있는 국가들이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문제 같은 걸 포함해서 인도태평양 안보 문제하고 또 통상 문제 이런 게 중국 관련한 주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특히 마지막에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우려하고 G7들이 공동으로 협력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게 마지막 그 공동 성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문서에 공식적으로 언급이 될 거냐라는 것은 상당히 또 다른 문제죠. 지난번에는 그렇게 그 특정 국가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포함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런 G7 회담 이전에는 사전 재무장관 회담이라든지 이런 외무장관 회담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앨런 미 재무장관이 지난주에 G7 재무장관 회담을 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딱 이렇게 그 특정 국가를 언급을 했어요. 이번 G7 회담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서 대응하는 방법을 공동으로 검토를 하는 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딱 언급을 강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 얼마 전에 정상회담했을 때 공동 성명을 보면은 이거는 경제적 강압하고 외국 기업에 대해서 경제적 영향력을 유해하게 확대하는 것에서 강하게 반대한다. 이런 일단 그런 문장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공동 성명에 대해 한 문장 한 문장 자세히 좀 봐야 되는 그런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 G7에 참여하는 국가들하고 초대 국가들이 다 이 방향에 그대로 다 예스하고 다 동의하느냐? 꼭 그거는 그러니까 서방이라고 하는데 뭐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조금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의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 데리고 다 한 번에 뭔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관심 가는 국가가 이게 프랑스하고 독일은 계속 약간 좀 다른 목소리를 내어왔거든요. 독일의 그 총리가 또 중국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경제사절단 대규모로 방문해서 업적도 내고 그랬거든요. 그다음 프랑스하고 독일은 미국 주도에서 대중국 그 강한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견제 메시지를 내는 거에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G7 사전 재무장관 회의를 보면은 거기에 공동 성명에서도 미국은 웰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 언급했지만
G7 재무장관의 공동 성명에는 특정국 언급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이번 핵심 마지막 그 공동 성명에는 정상들 공동 성명에는 어떤 문장이 포함될까가 좀 관심입니다. 중국이 언급이 안 되면 좀 미국의 면이 안 설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G7 앞두고 월요일부터 우리가 지금 그 5일 남았는데 오늘부터 상당히 큰 관심이 있는 게 중국의 인민일보로 보면요. 인민일보는 이미 계속해서 논평을 내고 있는데 G7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에 바로 반대편에 서 있는 모임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된 것도 G7 때문이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고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도 G7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정부, 자국의 연방정부 부채 문제나 논의를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좀 논평을 아주 그 좀 민감한 논평을 냈습니다. 예. 자국 문제. 논평이 아니라 거의 뭐 화를 내는 거네요. 그죠? 네. 예. 다음 소식은요. 예, 다음 소식은 출산율 세계 최저 한국 노키즈존 확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노키즈존이 과연 이게 차별이냐 아니면 정당한 거냐 이런 논의를 있어 왔는데 지난 주말에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상당히 그 자세한 어떤 그런 지적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네. 켈시 에이블스 서울 특파원인데 이 켈시 에이블스가 글을 상당히 그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자세한 그 지적하는 글을 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 반향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좀 새겨봐야 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의 켈시 에이블스의 그 글의 핵심은 한국의 사우스 코리아의 노키즈 아이 동반 입장을 금지하는 식당하고 카페 심지어 도서관 같은 것이 500곳을 넘어서고 있다. 이해는 하지만 원래 근데 노키즈라는 것은 아이가 데리고 갈 수 없을 장소 같은 걸로 사회적 합의가 된 장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른들이 가는 뭐 저 나이트 클럽이라든지 뭐 술을 파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런 것을 노키즈 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해할 수 있는데 평범한 식당하고 또는 그 아이 데리고 가서 그 엄마들이 낮에 차를 좀 편하게 마시고 싶어하는 그런 괜찮은 모양새의 카페도 거기도 노키즈 존이고 심지어 공공도서관도 노키즈 존이고 이런 걸 찾아다녀 보니까 500곳이나 넘는데 자 그렇다면은 한국의 독특한 문화로만 분석하기에는 한국의 출산율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네네. OECD 국가 중에서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0.7% 해가지고 이게 너무나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노키즈 존 문화가 확산되면은 그러면 이게 젊은 부부 엄마들한테 특히 아이 놓지 말라는 신호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어린이 출입 제한 공간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면은 육아를 더 어렵고 출산을 더 꺼리게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노키즈존 문화가 자꾸 확산되느냐라고 하면서 그 왜 우리 국회의원 한 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네. 용해인 그 기본소득당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국회에 발언하실 때 자기 그 아들 데리고 나와서 발언하시는 분인데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노키즈존이 아니라 퍼스트 키즈존이 어린이 아기들부터 먼저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아기 안고 오는 젊은 엄마는 무조건 환영하는 식당이나 카페나 도서관이 먼저 생겨야 된다. 자 이런 인터뷰를 하고 이런 결론을 내었고 그리고 여성들이 자꾸 노키즈존이 밖에서 카페든 식당이든 도서관이든 자꾸 확산되는 문화가 만들어지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여성들은 밖에서 아이를 자꾸 데리고 나오지 말고 집에서 아이 양육하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더 강화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제주도의회에서 최근에 그 노키즈 업소를 더 이상 지정하지 말라. 노키즈 반대한다라는 그런 조례안이 올라가서 참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심사가 무기한 보류됐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아니 보류가 됐다고요? 네네. 지정금 조례안이. 예, 업소들 노키즈존을 지정하는 업소들의 어떤 자유권, 영업권을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보류됐습니다. 그 뭐 햄버거 브랜드는 뭐 예스키즈존 해가지고 여기에 발맞춰서 이제 하는데 사실 그 뭐 노키즈존뿐만 아니라 그 노 어덜트 존 그러니까 어르신들 들어오지 말라 그런 카페도 봤어요. 그러니까 자꾸 뭘 이렇게 제한하고 금지하고 그러면 차별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아이가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키웁니까? 그것도 걱정이고. 다음 소식은 튀르키예 대선 결과가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이든과 푸틴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듯이 올해에
전 세계 모든 선거 중에서 가장 지켜봐야 될 선거가 이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라고 했습니다. 예. 결론은 지금 어제 투표를 하고 계속 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95%까지 개표됐습니다. 관심은 20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 거냐라는 건데 95% 개표에서 지금 49.6%를 득표했습니다. 예. 야당 연합 후보는 45%를 득표하고 있는데 그러면 에르도안이 또 5년 더 집권에 성공하네라고 하지만은 터키는 독특하게 결선 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50%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군소 후보가 또 있군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 정도를 가져간 군소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득표를 못하면은 2주 후에 즉 28일에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95% 개표에 에르도안 후보가 49.6%를 득표했기 때문에 이대로 끝나면은 2주 후에 1, 2위 후보가 즉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야당 단일 후보와 결선 투표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게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0.5% 뭐 이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또 선거 결과에 나는 굴복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부재자 투표도 있거든요. 네네.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승복 못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지금 이대로 끝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중요한 선거라고 했냐 하면은 그동안에 튀르키예가 중간 역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쟁, 우리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 에르도안은 특히 러시아 서방 국가의 러시아 제재에 불참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러시아에 물품 공급해 주는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스웨덴이 또 나토에 가입하는 것도 튀르키예가 에르도안이 끝까지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EU나 나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계속 집권하는 이 뭐 서방에 계속해서 껄끄러운 그런 정책을 펼치겠다. 이거를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였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몇 안 되는 러시아 편을 들어주는 친러 쪽이죠. 친러 국가니까 이거 에르도안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해서 투자도 확대해주고 원자력 발전소도 터키의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도 러시아가 지어드릴게요. 라는 어떤 그런 공표도 했었고 우리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많이 갖고 있으니 천연가스 지원을 확대해 주겠다라는 관광객도 튀르키예로 많이 몰아주겠다라는 그런 서포트해 주는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래서 야당 이번에 연합 후보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우리 튀르키예 대선에 개입을 중단하라라는 그런 성명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2주 뒤에 결선 투표 가능성이 상당히 그 관심이 집중되고 그리고 이 이코노미스트 저널이 지적했듯이 튀르키예는 사실은 그 독재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근데 선거를 통해서 독재를 한다. 그래서 선거 독재국이라는 그런 선거 독재국의 독재 국가가 아니라 선거 독재국. 선거를 통해서 독재하는 선거 독재국의 대표 국가처럼 자리매김해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소식은 케냐 사이비 종교 사망자가 200명이 넘었다고. 와, 이거는 진짜 좀 충격적인 그런 뉴스입니다. 지금 사진도 계속 나오고 영상도 나오고. 맞아요. 아니 그 한 종교 단체가 그렇게 큰 어떤 숲에 그런 그 땅을 확보하고 거기서 단체로 야영을 하고 뭐 그런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케냐의 동남부의 말린디시의 조그만 어떤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 그 기독교계의 사이비 교단입니다. 뭐 기독교계라고 하면 이게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거나 사이비 교단입니다. 기쁜 소식 국제교회 라는 그런 교회에서 운영하는 주변 숲 야영지에서 지금까지 201구의 시신이 계속 발굴되었습니다. 실종 신고된 자도 600명이 넘기 때문에 그 넓은 숲에서 계속 이렇게 묻혀 있기 때문에 계속 발굴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어른들도 아사해서 굶어 죽어서 마른 어떤 깡마른 시신이 발견되지만 상당수가 어린이 시신입니다. 즉 그 부모들이 본인들이 아사하기 전에 어린아이들 먼저 이렇게 사망시키고 부모들이 이렇게 단식에 돌입한 걸로 보이고요. 아이들하고 함께 또 이렇게 단식을 한 경우도 봅니다. 그 폴 은텐케 맥킨지 교주가 지금 구속 조사되고 있는데 이 그 구속해서 조사하면서 재판 받으면서 했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보도가 되니까 더 분노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내가 언제 강제로 다 이렇게 숲에 모아놓고 굶여 주겠느냐. 우리 교회가 있는 숲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언제 그게 울타리나 담장 같은 게 있는 걸 보았느냐. 계속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고 있고
탈출을 못하게 감시관들이 분명히 배치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는 감시관이 아니라 자발적인 어떤 그런 신도들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언쟁을 주고받으면서 분노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물론 좀 화가 나니까. 그러네요. 세계 최고령 개가 기네스에 등재됐는데 보비 31살 생일을 맞았다고. 이야 31살이요? 강아지가? 오죽하면 기네스북에 등재됐겠습니까? 예. 아니 1992년 생이라고 해야 되죠? 1995월생이니까 이게 보도를 보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개가 31살이면 사람이면 210살이랍니다. 우와. 그만큼 이렇게 불가능한 저도 개가 30살 넘은 거는 세계 최초라는 것 같아요. 지난 2월에 기네스 등재됐습니다. 포르투갈의 센토르시의 조그만 마을에 살고 있는데 그때 기네스에 등재됐을 때만 하더라도 31살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31살 생일을 맞아서 기네스 회사에서 특별히 축하하는 문장을 올렸습니다. 31년 동안 살면서 레오넬이라는 자기 주인하고 같이 살았는데 종전의 기록은 29살이었습니다. 29살 목축견, 호주의 목축견을 밀어내고 31살 등재가 됐는데 전 세계 역대 최초로 30이 넘은 개입니다. 그런데 견주 레오넬이 인터뷰를 한 거를 가만히 보니까 이 뭐 보비가 인터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견주가 인터뷰를 했는데 걱정이 된다. 보비가 그동안에 이렇게까지 장수한 비결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에 살았기 때문이다. 평생 나는 보비에게 목줄을 이게 매게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자유롭게 집 주변에 숲이 있더라고요. 집 주변에 숲을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동물 친구들을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 사교적 성격이 보비이기 때문에 30살 넘게 산 것 같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최근에 너무 관심이 많아지고 기네스북에 등재되고 이러니까 보비하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전 세계 취재진이나 관광객들이 몰려오는데 그 보비가 건강 손상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보비 건강 손상 될까봐. 그러니까 31살까지 살 때는 이 견주에 이 따뜻한 마음이 있었네요. 그죠? 하여튼 31살. 와 대단합니다. 보비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보비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국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기식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